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김해 삼방천에서 귀신을 만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비가 내리는 날이 되면 아직도 이상하게 불안하다. 그것을 처음 만난 건 2011년 여름이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공포로 몰아갔던 바로 그날이었다. 지금도 무의식 속에서 생각이 날 때면 아찔함에 정신이 든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시기, 나는 미래가 불안해 매일 자취방에서 이력서를 써내려갔다. 졸업 전에 취업을 성공하려고 얼마 되지 않는 경험을 잔뜩 부풀려 적기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자기소개를 작성하며 고민의 나날을 보냈다.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분명 라면이었다. 얼큰한 국물이 부드러운 풍미로 느껴지는 것이 라면에 계란을 넣은 것임이 분명했다. 맛있겠네. 나도 라면 한 그릇 먹어야겠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은커녕 스프가루 한 점도 없었다. 한동안 아르바이트와 면접, 토익 시험 준비에 바빠서 장을 보지 못했었다. 하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귀찮게 우산을 쓰고 터벅터벅 집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다.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생각이지 밥 편의점을 지나 삼방천을 건너 작은 다리를 지나갔다. 비가 많이 와서 다리 아래천이 빠르게 흘러갔다. 더웠는데 비가 오니까 시원해졌다. 아니, 시원한 정도가 아니었다. 갑자기 초겨울의 추위처럼 냉기가 다리 아래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상한 기분에 빨리 마트에서 라면을 비롯한 일주일치 식량을 샀다. 다시 삼방천 다리를 건너 집으로 향하는데 뭔가 이상했다. 한 걸음 걷는데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뭐야? 왜 이래? 다리가 곧 무너질 것 같아 인도 위로 올라갔다. 한참 서서 다리를 지켜봤는데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갔다. 뭐지? 지진이었나? 다시 다리를 건너려고 발을 떼었을 때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음이탈된 듯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였다. 장난치는 건가 싶어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다. 흐르는 삼방천 중앙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두 발을 담근 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흰머리가 보였다. 하얀 얼굴에 삐뚤어진 눈썹, 초점 없는 눈으로 시익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 모습은 기이하고 기분 나빴다. 그리고 여자는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이상하게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저기요. 저 아세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아는 척하지 마요. 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행색이 이상해 보여 얽히고 싶지 않아 큰 소리만 치고 집으로 향했다. 몇 발자국 걷지 못해 멈출 수밖에 없었다. 곁눈질로 보니 그 여자가 빠른 속도로 벽을 타며 기어오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 힘을 다해 뛰었다.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죽기 살기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현관문이 모든 잠금장치를 걸고 창문도 잠그고 침대 구석에 숨었다. 혹시나 여자가 집까지 따라올까봐 조마조마했다. 핸드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뛰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다. 당장 컴퓨터를 켜고 네이트온에 접속했다. 한 후배가 있었다. 귀찮았지만 핸드폰이 우선이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전화 좀 해줘. 후배는 웃으며 부탁을 들어주었다. 벨소리가 울렸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급히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확신했다. 그 핸드폰은 내 것이었다. 그때 문을 세게 두드리며 후배가 나타났다. 여자는 바퀴벌레처럼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갔다. 녀석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자는 당황하며 방을 돌아다녔다. 천장에 매달려 날 보며 쉿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겁에 질려 창문을 열었다. 여자는 순식간에 창 밖으로 사라졌다. 녀석이 들어와서는 귀신 이야기를 했다. 내 핸드폰을 주운 여자가 삼방천 다리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여자는 없었고 핸드폰만 남아 있었다. 녀석은 그 여자가 삼방동에서 유명한 귀신이라고 했다. 그 귀신은 주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아는 척하면 계속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녀석은 그 귀신을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잡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삼방천 귀신이 생각나서 불안하고 때론 잠 못 이루기도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문경시 용추계곡에서 벌어진 기이한 이야기.
문경시에는 용추계곡과 쌍용계곡이라는 두 곳의 유명한 계곡이 있어 지금도 피서철만 되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용추계곡에는 용소라고 불리는 깊은 담소가 있고 쌍용계곡에는 그런 담소가 두 개 있어. 어릴 적에 증조할머니가 그 계곡에 놀러 가셨을 때 겪은 이야기를 할머니가 해주셨어. 증조할머니는 영접이 잦고 영감이 세셨다고 해. 1932년에 당시 진성에 있는 유림회에서 놀러왔다고 해. 어른들은 바위 위에서 글을 쓰고 유리막당의 어린아이들은 물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대. 증조할머니도 자제분들과 함께 용추계곡에 놀러갔는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유리막당의 한 아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갔어. 그러다 멈췄는데 하필 그 부분이 용추계곡에서 가장 가파르고 깊은 담소였던 거야. 그날은 비가 와서 물살이 더 셌어. 아이의 머리만 물 위에 나왔다가 다시 잠기기를 반복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섣불리 들어가면 모두 위험했기 때문에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대.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옷을 벗고 끈을 묶어 던졌는데 아이가 잡지 못하고 허우적대자 결국 청년이 물에 뛰어들었어. 물살이 안쪽으로 역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청년도 잠겼다 나왔다 했지만 끝내 침착하게 아이를 안고 물 밖으로 나왔어. 그러나 나와 보니 청년의 발에 마치 고슴도치에 찔린 것처럼 핏구멍이 수십 개 나 있었대. 물에 빠졌던 아이도 마찬가지였어. 둘 다 미동도 없이 겨우 숨만 쉬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여서 괜찮은지 물어보던 찰나였어. 그때 증조할머니께서 아이의 발에 난 핏구멍에 입을 가져다 대고 빨아내고 배꼴을 반복하셨대. 그리고는 유리매에서 쓰던 먹을 가져와 갈아서 그 부위에 발랐어. 사람들이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쳤는데 아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벌떡 일어나 울면서 엄마를 찾더래. 그런데 청년은 숨이 끊어질 듯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대. 증조할머니가 침울하게 말씀하시길 용추계곡 물속에 허연 뱀떼들이 빠진 아이와 청년을 물고 당기고 있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만 본 것 같아서 범상치 않은 뱀이라 독을 빨아냈다고 하셨어. 결국 청년의 시신은 유리매에서 수습해 갔고 증조할머니는 용추계곡 제일 깊은 곳에서 제를 지냈다고 해. 며칠 뒤 유리매에서 한 사람이 증조할머니를 찾아와 우남사로 갔어. 표정이 매우 안 좋았대. 살아남았던 아이가 다리를 절고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도 없는 근처에서 치료를 못하고 증조할머니가 영암뿐이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대. 증조할머니가 가보니 아이는 시름시름 앓으며 날 좀 꺼내달라를 계속 반복했대. 낌새가 이상해 아이가 빠졌던 담소로가 마을 사람들과 긴 장대로 담소를 헤집으니 시체가 무려 8구나 나왔어. 날카로운 산돌에 갈리고 물고기에게 뜯긴 탓에 손가락이 백골처럼 뾰족하게 남아있었대. 그리 깊지 않았던 담소지만 안으로 파고드는 물살 때문에 시체가 썩어 나온 시독이 고여있었고 물이 새까맣게 보였던 거래. 시체를 다 건져낸 후 마을 사람들과 다시 한번 수신제를 지내고 나니 아이는 거짓말처럼 나았다고 해. 여담인데 증조할머니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대. 죽은 청년과 아이의 발바닥에 난 자국은 사실 백골이 된 날카로운 손가락뼈에 찔린 자국 같았다고 해. 세 번째 이야기, 어둡고 습한 반지하의 기억. 난 이상한 트라우마가 있어. 친구 집에 놀러가면 낯선 가족들이나 집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그 트라우마는 초등학생 때 생긴 거야.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친해진 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이 반지하라서 그런지 방 안이 낮은데도 엄청 어둡고 곰팡이도 많이 피어있고 습도도 엄청 높았어. 그리고 쇠로 된 밥그릇들과 언제 빨았는지 모를 축축한 수건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어. 그게 일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놀러가자마자 언니네 어머니가 라면 먹을래? 하시길래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지. 그러자 어머니는 일반 라면을 짜파게티처럼 끓여주시더라고. 너무 짜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익숙한 듯 물을 더 부어서 먹었어. 그렇게 밥을 먹고 컴퓨터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문 쪽을 보니 언니네 어머니가 10cm 정도 열린 방 문틈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입만 웃고 중얼거리시더라고. 그래서 네? 라고 했는데 언니는 그 상황이 익숙한지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가시는지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 언니네 할머니도 계셨는데 그냥 방석 뒤에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 거동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 그런데 한참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를 보니
할머니가 방석에 앉은 상태로 팔과 팔꿈치로 집안을 기이한 자세로 돌아다니고 계셨어. 난 너무 충격받았어. 그런데 모든 게 익숙해 보이는 언니에게 언니, 이 집에서 살면 답답하지 않아? 라고 돌려서 물었더니 언니는 무표정으로 이제 익숙해. 라고 하는데 그 표정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 네 번째 이야기, 비릿한 구제옷. 내가 20살 때쯤 구제옷에 푹 빠졌던 적이 있어. 친구가 추천해준 구제옷 가게는 거의 다 돌아다닐 정도였지. 특히 구제옷 가게에 가면 유행하지는 않지만 지금 딱 입으면 예쁠 것 같은 옷들이 엄청 많았거든. 하루는 정말 허름한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어. 너무 허름해서 입을 만한 옷이 없겠다 싶었는데 벽에 걸린 점프수트 하나가 눈에 띄는 거야. 혹시 몰라서 말해주자면 점프수트는 위아래가 연결된 옷이야. 입고 벗기는 불편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사장님께 말하고 바로 샀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흠집도 확인 안 하고 봉투에 담아 들고 나왔지. 친구랑 밥도 먹고 카페도 들렀다가 집에 도착해서 그 구제 옷을 꺼냈어. 근데 그 옷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야. 쇠가 녹슬었을 때 나는 냄새 같은 피비린내가 확 나는 거지.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였어. 그래도 구제 옷이니까 세탁하면 괜찮겠지 하고 빨래통에 넣었어. 세탁 후에도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지만 괜찮아진 것 같아서 내일 입어야지 하고 옷걸이에 걸어놨어. 그리고 잠을 청했지. 자다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걸어놓은 점프수트가 위아래가 반대로 걸려있는 거야. 마치 누군가 그 옷을 입고 물구나무 선 것처럼 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더 잘 보이기 시작했어. 서서히 보이는 모습은 뒤집혀진 옷 아래 머리 부분 쪽에서 누군가가 물구나무 서고 웃으며 나를 보고 있더라고. 나는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며 밤을 새웠어. 그 이후로는 절대 구제 옷을 사지 않아. 다섯 번째 이야기, 편의점 CCTV 속 정체불명의 아이. 내 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이야. 아르바이트하던 편의점 위치가 도로에 있어서 야간에는 택시나 트럭 아저씨들만 가끔씩 오고 거의 사람이 없었어.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친구는 정말 꿀알바라며 매번 자랑했었어. 근데 그 편의점은 이상하게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는 곳이었어.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친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 사장님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도 거의 없어서 책을 읽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다 한 달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어.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조용한 편의점에서 친구는 만화책을 읽고 있었어. 그런데 무심코 매장 내부를 보여주는 CCTV를 봤더니 한 꼬마가 매장 구석에 서 있는 거야. 그 시간에 혼자 편의점에 올 꼬마는 없을 텐데 싶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 CCTV를 지켜봤어. 그 꼬마는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 이상하다고 느낀 친구는 그 위치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매장 안을 한 바퀴 돌아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 잠깐 사이에 나갔나 싶었지만 편의점에 웰컴벨이 있어서 누가 들어오거나 나가면 벨이 울려. 혹시 벨이 고장 났나 싶어 다시 카운터로 향했어. 그런데 또다시 CCTV에 그 꼬마가 같은 위치에 서 있었어. 소름이 돋았지만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다시 그곳으로 가봤어. 하지만 이번에도 매장엔 아무도 없었어. 무서워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마침 어떤 아저씨가 들어왔어. 다행이다 싶어서 아저씨가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CCTV로 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꼬마가 아저씨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등에 엎이는 거야. 아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2캔을 고르고 카운터로 왔어. 계산을 해주면서 슬쩍 CCTV를 봤는데 아저씨의 등에 그 아이가 엎여 있었어.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어. 이야기하자니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떨면서 계산을 마쳤어. 그리고 멍하게 아저씨가 나가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나가자마자 과속하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 119에 신고했더니 음주운전 과속 차량에 치였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저씨 등에 엎여있던 꼬마가 신경 쓰였어. 그리고 내 친구는 그 충격으로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사장님이 이유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야. 여섯 번째 이야기, 왕따와 쌍둥이 언니들의 동반 자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들려줬던 이야기야. 엄마랑 되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 2명이 있었대. 언니들하고 4살 차이가 났는데
그 언니들은 당연히 언니보다 먼저 중학생이 되었어. 중학생이 된 그 언니들은 학교에서 쌍둥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대. 물론 그 언니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버텼지만 결국 멘탈이 버티질 못하고 둘이서 동반 자살을 했다는 거야. 엄마는 언니들의 죽음에 몇 날 며칠을 펑펑 울었어. 그 일이 한참 지나고 엄마가 중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을 때 중학교 입학을 위해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 쌍둥이 언니들과 유일하게 찍었던 사진 하나를 발견했대. 그런데 엄마는 그 사진을 바로 태워버렸다고 해.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찍었을 땐 멀쩡했던 그 사진에서 엄마 옆에 있던 언니 둘 다 눈동자를 위로 치켜 올린 채 서 있었대. 7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나를 아껴준 까까머리 오빠.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를 짓던 읍내로 이사 나가기 전 이야기야. 그때 우리 집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어. 좀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들은 예상했듯이 우리 부모님은 아주 이른 나이에 연애를 해서 결혼식을 올릴 겨를도 없이 나를 낳았어. 그냥 살림을 차린 거야. 그래서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됐고 능력이 없다 보니 할머니가 짓던 농사를 도울 수밖에 없었어. 유치원 다니던 무렵 아빠 손을 잡고 읍내에 나가면 삼촌이라고 불러. 엄마 손을 잡고 나가면 이모라고 불러. 라고 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은 젊으셨어. 그래서 동네의 아빠 친구들이 전부 장가가기 전이라 내 또래 친구가 거의 없었어. 한 학급에 겨우 11명이었으니까. 그 11명도 동네 너머 사람들까지 모여서 겨우 채운 숫자였지. 집 근처는 허허벌판의 첩첩산중이었고 친구라고는 허수아비밖에 없었어. 얼마나 심심했겠어. 장난감도 없어서 생옥수수가 내 장난감이었어. 생옥수수 머리카락을 빗질하며 놀았을 정도니까 말 다 했지. 그러다가 나에게도 베프가 생겼어.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큰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큰 한옥이 있었어.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큰 집이라고 불렀지. 아빠가 알려준 이야기로는 우리 마을에 대지주 가문이 살던 양반 집이었대. 그런데 그 큰 한옥이 너무 낡아서 대공사를 하게 됐어. 요즘처럼 건축사무소에서 팀을 꾸려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유명한 목수 아저씨가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공사를 했지. 당시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까까머리 소년들이 잡부로 일을 도와주곤 했어. 그때는 80년대 후반, 나라가 가난해서 벗어나기 직전이었거든. 그래서 어린 소년 소녀 가장들이 많았어. 큰 집에서 공사를 하니 동네 꼬마들이 전부 몰려가 구경을 했지. 그러다가 큰 집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 대청마루에 누워 배를 긁고 있었는데 논물을 보러 나간 아빠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더라고. 그 사람은 큰 집 공사에서 일을 하던 오빠였어. 어릴 땐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좋잖아. 나도 신나서 그 오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까불었어. 아직도 기억나. 엄마가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빠가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려고 데리고 왔어. 라고 했어. 그래서 그 오빠는 한 달 정도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일을 도왔어. 그 오빠는 참 착했어. 내 유치원 숙제를 도와주고 대나무로 연도 만들어주고 화관도 만들어줬지. 내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오빠는 어디 살아? 오빠는 이름이 뭐야? 왜 손가락 2개가 없어? 라며 질문을 엄청 했어.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했어. 그렇게 우리는 한 달 동안 함께했고 오빠는 나를 많이 아껴줬어. 그런데 어느 날 바쁜 농번기가 끝나자 오빠는 말도 없이 떠났어. 나는 며칠 동안 울었어. 엄마는 곧 말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는 오빠가 참 많이 궁금했어. 어린 나이에도 비가 오면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 운동장 끝 교문 앞에 오빠가 서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럴 때마다 나는 신나게 달려갔지만 항상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중에 엄마가 대목수 아저씨에게 오빠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 오빠는 공사 중 지붕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객사했다고 하더라.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대. 내가 고등학생이 되어 오빠 이야기를 다시 꺼내니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그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하더라.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릴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빠에게 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8번째 이야기, 마을에서 떠돌던 자전거 귀신 소문. 난 어린 시절을 깡촌에서 자랐다.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런 시골이었다. 동네 주민분이 구멍가게를 하시는데
바쁜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이 되면 문을 닫아버려서 과자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 자전거로 20분은 달려 읍내에서 사 먹을 수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내가 10살 정도였을 때였다.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이 항상 저녁 늦게 오셨고 그날따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일찍 외출을 하셨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도 귀가하지 않으셨다. 자연스레 집에는 나와 6살 차이 나는 동생 둘만 있었다. 그때 살던 집은 여느 시골집처럼 마당이 굉장히 큰 2층 주택이었다. 실내에서 계단으로 연결된 2층 집이 아니라 외부에서 옥상으로 가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분리형 2층 집이었다. 원래 2층은 월세를 줬었는데 마침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비어 있었다. 집 안에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쓰지 않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공구들과 농기구를 보관하는 지하실도 하나 있었다. 예전에 호기심에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내 손가락보다 큰 지네를 본 뒤로는 지하실 근처만 가도 겁을 먹었다. 게다가 화장실도 한번 가려면 마당 깊숙한 곳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 앞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서 어린 나에게는 낮에도 가기 을씨년스러운 장소였다. 그 시절엔 변변찮은 가로등조차 없어서 저녁이 되면 어두컴컴하고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4살 된 동생과 함께 텅 빈 집에 있으니 무서웠다. 얼마 전에 안방에서 불을 끄고 아버지와 함께 봤던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 떠올랐고 한번 그 생각이 나자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춥다고 안 나가겠다는 동생을 과자 사준다고 꼬드겨서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는 데 성공했다. 20분 정도 달려 읍내로 가서 동생에게 과자를 사줬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오락실로 들어가 시간을 보냈다. 평소 부모님이 오락실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기에 꽤 오랜만에 가는 오락실이었다. 놀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다. 돈이 다 떨어져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넘어가 있었다. 동생을 데리고 자전거에 태운 후 집으로 향해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10여 분 정도 달렸을 때 멀리서 불이 켜진 우리 동네 전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집에 가면 혼나겠다 싶어서 서둘러 페달을 밟았다. 급한 마음에 찻길을 따르던 나는 논길로 자전거를 몰았다. 길이 좁고 비포장이어서 덜컹거리긴 했지만 이리로 가면 몇 분은 단축할 수 있었다. 급한 마음에 정신없이 페달을 밟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 한 대가 오는 게 보였다. 어두워서 자전거가 가까이 올 때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자전거 벨 소리가 들려 우리는 자전거에서 내려 논두렁 쪽에 바짝 붙였다. 자전거가 가까이 다가오자 어르신들이 타는 큰 자전거였지만 타고 있던 사람은 체구가 작은 아주머니였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대꾸 없이 지나갔다. 자전거 소리도 금방 사라졌다. 동생에게 빨리 자전거에 타라고 하려는 순간 입안에서 갑자기 쓴맛이 느껴졌다. 샴푸가 입에 들어갔을 때 그 쓴맛이었다. 뭐지 싶어 침을 뱉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고 집에 도착했다. 마당에 들어서니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다행히 늦게 돌아다닌 것에 대해선 별 말씀 없으셨고 빨리 들어가 씻으라고 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논길에서 만난 자전거 아주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별 반응 없으셨던 할아버지가 내가 쓴맛을 느꼈다는 말을 하자 밥상을 치우고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소리치셨다. 평소 우리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가 휴자손으로 나와 동생을 때리셨다. 이유도 모른 채 한참을 맞고 있을 때 부모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할아버지를 말리셨다. 그날 밤 할머니가 나와 동생을 깨워 소금을 뿌리는 의식을 치르셨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께 물어보니 그때 만난 자전거 아주머니가 과거 자살한 과수원 아주머니의 영혼이었다고 한다. 9번째 이야기, 룸메이트의 살인 충동. 어떤 사람이 룸메이트랑 살고 있었어. 그런데 본인이 잘 때 일을 가는 습관이 있어서 트러블이 생긴 거야. 처음에는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룸메이트가 너무 불편해해서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면 일을 덜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샀어. 룸메이트에게는 이제 이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을 거라며 큰 소리치고 잠들었대. 그런데 그날 자다가 갑자기 룸메이트가 흔들어 깨우는 게 느껴져서 잠에서 깼어. 룸메이트가 방 불을 켜고 자신을 위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룸메이트가 말했어. 아까 자다가 또 이가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인내심이 또 끊기는 느낌이 들더니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만 들더래. 그래서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칼을 찾아서 입에 꽂아버리려고 했대. 근데 방이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고 찾으려다 방 불을 켰는데 그 순간 이간의 소리가 딱 멈췄대. 가까이 가서 보니 마우스피스를 끼고 아주 조용히 자고 있더라고. 룸메이트가 하는 말이 그때 불을 켜지 않고 칼을 찾았더라면 정말 죽여버렸을 거라고 하더래.